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의 신희정입니다.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올 한 해에는요 정말 더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수익 작전 타임은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에서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섬세한 이슈 분석과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마지막까지 우리 증시가 좀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그라들고 이 연말 반등 시장까지도 좀 마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올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좀 크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가올 오늘 첫 시장에 대한 전략, 이슈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요.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신승용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다소 좀 힘든 연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힘찬 2023년을 기대하시면서 좀 우려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효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장 내 기대감 어찌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먼저 기대감 좀 먼저 우리가 좀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먼저 새해 신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험적으로 사실상 매년 1월 효과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효과 왜 생기느냐? 왜 1월 효과라는 그 단어가 우리 증시 내에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기대감이 1월이 되면 항상 도돌이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대감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배당락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항상 전년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마감 이전에 이틀 전에 이제 휴장 이전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죠. 배당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난 한 해 배당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배당락의 금액은 올해 2월 이후에 받으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배당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주었던 배당금을 기준으로 작년 말 배당락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작년 연초 1년 전을 돌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 금액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 배당락이 그 어느 해보다도 컸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렇다면 연초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회복되는 기간이 과거 통상 한 달에서 3달 정도를 경험적으로 봤지만 그 부분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빠른 시간 안에 배당락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미국 S&P 500 지수가 2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27.4%, 28%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낙폭에는 배당락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배당락 포함된 부분, 그게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낙폭이 컸었던 만큼 그리고 배당락이 많았었던 만큼 그 회복 속도는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하나의 1월 효과 중에 하나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화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습니다. 이 속에서 통화 정책의 중립성, 그 외에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재정 정책의 확대, 조세의 완화, 그리고 각종 규제 정책의 완화,
이런 부분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통화 긴축이라는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는 재정의 확대와 조세의 감면 그리고 각종 산업별 규제의 완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소위 말하는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빅 거버먼트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1년 GDP 중에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가 됩니다.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올해 우리 그 정부의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638조 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 예산안을 조기 집행할 가능성도 우리가 그 상당 부분 기대할 만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포괄적인 1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거 경기 불황기, 경기 호황기 기업들이 어떤 정책을 써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경기 불황기일수록 경기 불황기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질수록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영업 부분을 시장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주 친화 정책, 재무적 관점에서의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 부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 간의 어떤 주주들과 기업 간의 소통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주주들과 소위 말하는 ESG의 활성화, 주주 친화 정책의 활성화 부분 우리가 꼭 염두에 보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1월 효과의 어떤 그 기대감 이제는 충분히 가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한번 기대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만큼 우리 증시가 정말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정부 부양의 정책 4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통화 완화, 재정 확대, 조세 감면, 그리고 규제 완화까지 이렇게 4가지 정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정말 이렇게 4가지 정부 정책이 우리 시장 기대감을 좀 밑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통화의 완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FOMC가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금리 인상의 강도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4차례 75bp,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연속 단행을 하다가 지난 12월 빅스텝으로 강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의 강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강도는 줄였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25bp가 됐건 50bp가 됐건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라는 그런 개연성, 그런 너무도 당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관련 고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 강도 둔화는 이미 넘어갔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 인상이 멈추는 시점과 인하 시점, 인하로의 전환 시점이 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많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좀 미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시장 당장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각종 기업들의 실적 둔화 현실감. 실적 둔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덮어주고 상쇄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재정 지출의 확대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조세의 감면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각종 규제의 감면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이죠. 뭐 꽝 대신 닭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꽝은 통화 긴축의 완화로의 전환이 될 것이고 그 대신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꽝 대신 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어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 경제 성장의 주도가 변화됐다라는 부분, 주도가 지금 이미 변화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시절, 불과 얼마 전이었죠? 1년 전이었죠? 그때는 주로 레버리지 관점에서 부채가 주도하는 시장, 레버리지 관점의 시장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를 포함한 소득 주도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물론 지금 현재의 인플레를 과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라는 점. 그런 평가도 우리가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금리 환경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통화 정책은 하반기 정도 되어서야만 그래야만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고 금리 인하 시점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염두해야 될 사항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이슈가 언제 어디서 불거져 나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고용 이슈. 조금씩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유동성 이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금리가 지속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동성 위기라는 어떤 그 우려감이 증폭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때는 우리 정부가 급한 불을 끄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이게 조금씩 더 확산되어져 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혹여나 신용 위기로까지 번지게 될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금융시장의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한켠에서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이 고금리 지속이 혹여나 유동성 위기를 넘어서 그 신용 위기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 꼭 마음속에 대한 준비, 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용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약 7% 내외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 수준은 약 4.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2.5%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되어지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노동자 집단 측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구조조정은 고용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구조조정의 악화가 곧 고용의 악화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연결될 어떤 그 가능성, 우려감 가능성 두 가지.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고용. 이 두 가지를 큰 그림 속에서는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올 한 해 이 정부의 정책에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금리 그리고 고용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금리 인상 상황이 인하로 전환될 그 전환 시점까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신승윤 교수님께서 직접 포착해 주신 히든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 한 해도 역시나 이런 위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증시의 변곡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증시 전반적으로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좀 실로 보여지게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각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평가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 과정 중에 꼭 겪어야만 할 그럴 상황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 방역에 한층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 수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백신 감염 예방률이 50%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다시 한번 강탈을 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향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최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기 연착륙과 경기 개선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개선이 되고 경기 연착륙이 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제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재확산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플레이션 재압박 우려감으로도 시장 내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점.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익의 감소가 현실화되어지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가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그 늘어나는 수요가 인플레를 다시금 재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은 다시 역작용으로서 순환고리상에서 고금리를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우려감으로 대두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수시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시장 내 기대감 수준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꼭 챙겨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연중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정중동의 상황이 당분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어찌 보면 저는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1월 효과에 편승을 해보자라는 부분, 정부 정책 기대감에 편승을 해보자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이 많았던 기업, 배당락의 조기 회복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두 번째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한시도 틈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다만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언제가 됐건 모멘텀은 없을지라도 천천히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코로나의 종식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때가 바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그런 업종군들의 정상화 과정에 순환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4분기 실적,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실적 둔화에서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업종별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 이 부분의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전체적인 1월 달 지나서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이런 이슈에 의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의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지금 교보증권의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지난해 다소 힘들었던 시간이 마무리되고 2023년 첫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전일 국내 증시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일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지금 30일은 쉬었으니까 29일 날 좀 리뷰를 드리면 지금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에 좀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이 국제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또 중국발 코로나 확산 변이 뭐 이런 우려가 계속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막판에 좀 축소를 하려 하였으나 좀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또 약세도 이유가 됐습니다. 미국의 잠정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 이상 감소를 했고요. 또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73.9로 급락을 한 상황. 여기에 우리나라 소비 전월 대비 1.8% 감소. 특히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증가했으나 반도체가 11% 좀 급감하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월에 4일만 상승을 하고 모두 이제 하락하는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양시장 좀 동반 매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러한 좀 매물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좀 부담이 많았다는 건 이제 2023년 올해 성장에 대한 확신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연말을 좀 통과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증시가 좀 약세 마감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을 좀 반대로 뒤집으면 재료 대비에 좀 낙폭이 좀 너무 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하향에 대한 건 이달 12월 초부터 이미 좀 축된 사안이고 코로나 확산 우려 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불안정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부분들, 이런 변동성이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W 주체가 좀 부재라는 점 역시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측면에서 좀 외국인의 대형 주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약세 마감한 상황인데요. 정말 이러한 상황 속 오히려 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섹터를 자세히 짚어보시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섹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즘 콘텐츠 섹터 지금 수출액이 좀 심상치 않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 좀 어떠할까요? 예, 지금 이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지금 이제 밝힌 통계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 같은 경우가 124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가전제품이 86억, 전기차가 69억,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36억이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OTT 업계에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이제 국내 OTT 시장 상당히 좀 치열했죠. 넷플릭스가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가운데 CJ ENM의 티빙, 그다음에 KT 시즌이 좀 합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티빙은 웨이브를 제치고 이제 토종 OTT 중에서 몰집이 가장 커졌는데, 여기에 또 이제 왓챠 같은 경우는 LG U+의 매각이 좀 무산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세준을 찾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컨텐츠 투자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세계적 컨텐츠에 지금 이제 4천억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웨이브는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지금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좀 밝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 OT 업계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이제 법 제도 토대를 좀 마련하기 위한 목소리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해 좀 이제 전자통신 사업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OTT 컨텐츠 제작비도 뭐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개선 논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항한령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빗장을 푸는 모습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콘텐츠의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쇼케이스를 통해서 30편의 지금 아시아 퍼시픽 지역 제작 콘텐츠 공개를 예고했는데, 이 중에 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13편, 전체 콘텐츠 약 43%를 좀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콘텐츠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70개 콘텐츠 중에서 10개가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시즌 상당히 좀 공개가 흥행에 대한 부분들 계속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떠오르는 섹터로 잡아주신 이 컨텐츠 섹터, 올해에도 이 OTT 분야를 조금 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가올 올해 첫 시장,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간밤 미국도 이제 마지막 날 좀 마감을 할 때 보니까 좀 뚜렷한 재료 없이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주 거래를 보고 움직이자 하는 어떤 신중함도 분명히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FOMC 회의로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등 어떤 일정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좀 그런 신중함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휴장으로 인해서 연휴에 진입하는 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신중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막판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약폭이 좀 축소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3년 연속으로 상승 후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 처음 4분기 모두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약 한 20% 시총 8조 달러가 좀 감소한 모습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부터 처음으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IT, 특히 이제 대형주의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상 4번째로 7주 연속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8주째인데요. 8주 연속 하락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뭐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 주목해볼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주부터 CES 2023,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중소형주의 어떤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 시도가 좀 빈번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외국인 기관 매수 누적 대비 지금 지수 영향으로 눌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가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가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국내 증시 작전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이 국내 증시 작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다가올 증시 2023년 첫 증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오늘 포착해 주신 국내 증시의 이슈, 첫 번째 이슈, 지금 2023년 시장 개장 이후에 첫 거래일 투자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 어떤 부분으로 잡아주셨을까요? 네, 1월 첫째 주는 우선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이 연말간 하락을 했더라도 뭐 새로운 개장 측면이 있다 보니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주요해서 특정 주체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는 개별주의 강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의 위치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시총 상위주들은
한 2,300대 초반, 2,200대 중반 이러한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첫째 주는 개별주의 강세 특성이 있는 이유는 가깝게 우리는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이 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각각 IT 기반의 사업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군들의 임상 결과 부분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시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각 종목들의 주가 반응의 특성은 뭐냐면 우선은 미리 기대감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다가 각 일정이 시작할 때 또는 시작의 중반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해서 각 종목들을 접근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우선 갈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주 같은 경우에 시작 안에서는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 단기적인 매매, 그다음에 장기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증권사의 자기 자본으로 매매를 하는 행태를 가진 그 주체가 금융투자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배당 차익 거래를 보고 들어온 자금들은 유출이 되겠지만은 한 주간의 금융투자가 순매수한 종목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스팟성으로 매매에 대해서 한 발 빠르게 유입이 되는 성격이 있는 사모펀드 쪽에 매수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주의 강세 특성을 뒤로 하고 4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1월 첫째 주는 우선 개별주의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 안에서는 금융투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순매수 종목, 업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단기 스팟성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주, 다음은 시총 상위주, 이제는 이런 순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첫째 주에는 개별주의 장세를 그리고 1월에 도래하게 될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 변화까지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그렇다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 주실까요? 네,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우선은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의 부담이 없고 짧게는 이 시총 같은 경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실제 실적이 더 위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추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은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주는 첫 번째로는 실적의 바탕, 두 번째로는 신작 게임 일정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 이 대표 기대작이고요.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3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3관왕을 달성한 재작년에 게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1,700만 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60억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400만 장 정도 판매를 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이상의 판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총 같은 경우는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현재 시총 같은 경우도 8,141억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게임주들 중에서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은 급하게 위로 쳐서 매수를 하기보단 우리가 가격대를 정해놓은 접근, 그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 깔아놓는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36,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로 네오위즈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연초에 이런 주식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국내 증시 첫 번째 이슈를 말할 때 녹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5일에 이제 CES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주요 화두 같은 경우는 IT 기반 관련된 부분을 계속 다뤄왔는데 이번에는 VR, AR 부분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연말에
소프트웨어 종목들, 나무가라든지 스코넥 이런 종목의 강세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기간에 도래했을 때는 각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 1월 9일 기간에 시작이 되는데 이 이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즉 반응을 한다는 점이겠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체크해서 단기 매매로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요소로 주도주로 등극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1월 시장 안에서 짧은 매매에 연결할 만한 이벤트를 뒤로 하고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대기업들의 사업 계획 발표, 그다음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올해 연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 그때 지수의 하단 레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 단계 안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벤트는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주 급하게 주식을 채워나간다라는 시점보다는 첫 번째로는 실적 기반이 되는 업종 내의 종목들, 두 번째로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시총 같은 경우가 부담 없는 수준에 위치한 종목들, 그리고 이익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서 파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 판매가 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장 같은 경우가 유럽만 나갔다고 하면 중동이나 다른 아시아로 나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이러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특히나 해당 종목들은 좀 그 투자 속도에 대한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 해당 종목들 이러한 두 번째 이슈들로 인해서 좀 포착될 수 있을 만한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종목은 케어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명확한 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 수가 있고, 케어젠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는데 이 승인이 획득을 하고 실제 판매가 나타나야 주가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아마존의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분에 그 증대와 함께 내년 1분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본격적인 실적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이제는 올라오는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는 아시아 중동권 수주 같은 경우 실제 증대가 됐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권의 시장도 개척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가격 접근 또한 대주주 이슈가 작년 말에 당연히 존재를 했고,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지 않다 보니 그런 이슈의 수급들 같은 경우가 혼조가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컸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다시 좀 제자리의 수급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접근은 13만 6,500원대 구간, 13만 7천원, 8천원 이런 구간대까지도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케어젠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내 증시의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동욱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2023년 개장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 포착해 주신 국내 증시 이슈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분석해보고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꼽아주신 것 바로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인데요. 이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라고 해도 지난주 증시와 지난해 하락장을 이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께 지난해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부분에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경기 한파로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공포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중국의 봉쇄령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면서 연준이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에 11월까지 7.1%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억제됐다 판단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 또한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 상승률이 현재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물가 관리에 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강조도 했었죠. 월가에서 또한 노동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거나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노동시장에 현재 변곡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장에서 노동시장은 눈에 띄게 느린 속도로 둔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내에 노동시장이 많이 약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파월이 노동력 공급을 늘리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월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또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노조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임금 투쟁이 걱정이겠죠.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 넘게 올랐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공공요금 인상안 등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 분위기는 어둡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대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물가 안정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 조건들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 갈등 없는 시장 상황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현재 부추기고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 투쟁을 자극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긴축 우려가 사라지는 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은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이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코로나 관련 이슈인데요. 이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시장의 영향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이슈들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감기약 사재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내 부유층이 화이자, 팍스로비드를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일부 관련주들이 지난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화이자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중국 내 부유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팍스로비드가 중국 내 공립 및 사립병원에서 사용이 승인된 유일한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팍스로비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 애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료나
기업인들이 연로한 부모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팍스로비드를 현재 비축하고 있다라고 중국 측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고급 개인 병원에서 한 상자 5일분당 8,3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5일분에 5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만 원 선으로 가격을 합의한 것의 2배 이상인 셈인 건데요. 그나마도 물량이 딸려서 완판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베이징 오아시스 국제병원에서는 이달 재고분 300상자가 24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KPX 생명과학, 서울제약, 제일약품 등 일부 코로나19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러한 코로나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 뭘까요? 네, 최근 이 회사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한 상승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현재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처음 언급드렸던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은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 부문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작물보호제 원료인 AMG, 항생제 중간체로 사용되는 AM19 등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항생제 중간체인 EDP-CL을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합성 공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는 중국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부유층들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KPS 생명과학은 팍스로비드를 생산하는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현재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인 팍스로비드의 그 공급은 매우 현재 더딘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부유층과 정관계 엘리트들이 팍스로비드를 현재 부축을 하면서 지역이나 저소득층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중국 내 병원에서만 사용이 승인됐고요. 현재 유일한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라고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 병원 내에서 유일하게 승인되어 있는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이 기업이 여기서 상승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살아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최근 일주일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딱히 없었고 개인과 외인이 사고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이 단타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매물대를 보시면 진입가는 5,230원에서 5,800원 사이가 적당해 보이고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1차 목표가는 6,780원, 2차는 7,480원, 손절가는 4,75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케어젠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글로벌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 이슈까지 분석해 보면서 장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